일단 오늘 특강을 기초 강의랑 같이 이렇게 1시간 기초 강의를 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시간은 사주 변통 프리토킹이라고 해서 사주 해석하는 걸 1시간 정도 할 겁니다. 그래서 일단 이렇게 모이신 여러분들은 명리 기초를 처음 접하시는 분들도 있으시고, 또 예전에 배웠는데 기초 다지기를 하시려고 생각하고 오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래서 일단 제가 1시간 정도 해서 특강을 준비를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하는 게 더 잘 보이겠죠? 일단 명리라고 하는 과목은 점수학 분야 중에 하나예요. 점수학은 뭐냐면 우리가 운명을 예측하는 여러 가지들을 이렇게 술수 형태로 이렇게 점을 쳤는데, 뭐 그런 어떤 전법 종류와 함께 그 다음에 명리라고 하는 과목이 당나라 시절에 당나라 때 처음으로 이제 명리라고 하는 과목은 나왔고요. 그 이전에 선진 시대, 그러니까 우리가 한나라나 진나라 통일하기 이전에 하상주 시대에는 주로 이제 점술이라고 해서 국가 운명을 주도적으로 점을 쳤고요. 개인의 운명은 그 이후에 점치기 시작했습니다. 한나라 때 그 왕충이라는 사람이 논형이라고 하는 텍스트를 통해서 이런 이제 운명론에 대해서 좀 비판적인 시각을 가지고 이제 하나의 하두를 제시한 게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국가의 운명과 개인의 운명에 대한 부분입니다. 예를 들어서 뭐 우리나라가 전쟁에 휘말리거나 아니면 혜성이 나타나서 지구와 충돌했다. 그러면 우리들은 단명할 팔자가 아니더라도 다 어떻습니까? 죽잖아요? 그럴 때 개인의 운명이란 사주팔자, 나는 장수해야 될 사주팔자인데, 근데 어떤 국가의 운명에 의해서 단명을 한다거나 아니면 재물복이 감소한다거나, 사실 전쟁이라고 하는 것만 일어난다 하더라도 어떻습니까? 개인의 운명은 국가라고 하는 전쟁의 운명에 휘말리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진지한 고민을 해서 나온 결론을, 국가의 운명은 개인의 운명보다 더 우위에 있다. 즉 다시 얘기해서 여러분이 시험에 합격할 운이라고 하더라도 갑자기 코로나로 인하여 시험이 취소가 되었어, 국가에서. 그러면 올해 시험에 합격할 내 운임에도 불구하고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시험 자체가 없어졌으니까. 그래서 여러분의 개인 사주가 있다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국가의 운명 또는 세계 경제 정세에 따라서 그런 변수를 좀 헤아려서 여러분이 계산을 해야 합니다. 그런 의미로 제가 첫 타임에 이제 이 부분을 첫 장에 여러분한테 좀 생각 좀 해보시라고, 진지하게. 그러니까 한 사람의 개인의 운명이 모든 걸 얘기하진 않는다. 그 다음에 동일한 사주도 똑같은 운명을 살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추론하는 게 거의 100%는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그 다양한 변수를 헤아려서 저는 목적이 그렇습니다. 한 70%, 80% 정도만 우리가 좀 예측해낼 수 있다면 굉장히 우수한 과목이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100% 이런 건 없고요. 그러기 위해서 이제 이 명리학이라는 과목의 이론이 어떻게 구성되었느냐, 이걸 보면 음양오행이 그 이론의 근거가 되고 이 음양오행으로 해석을 합니다. 이 음양이라고 하는 건 여러분들이 아마 이제 다른 과목을 통해서도 좀 이해를 하시는 부분일 거예요. 근데 제가 지금 명리 기초 강의에서 왜 음양을 강의하냐면 이게 사주 해석할 때 그대로 쓰인다는 이야기예요. 우리가 나중에 보면 이제 일간에 양일간이 있고 음일간이 있어요. 그러면 갑병무경임이라고 하는 양일간과 을정기신계라고 하는 음일간이 있는데, 이 음일간이 나의 성향을 나타낼 때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한다는 거예요. 일단 양간들은 눈에 잘 보이겠죠. 음간들은 눈에 잘 안 보일 것이고, 그리고 가장 핵심적인 것이 그 양에 태양과 달이 있고, 태양과 달은 음양으로 구별된다는 건 누구나 다 아실 거고요. 두 번째 부분입니다. 태양은 낮에 떠 있고 달은 밤에 떠 있으니까 낮과 밤이 양과 음인데요. 그럴 때 위에 있는 글자를 우리는 하늘천이라 그래서 천간이라고 하고, 아래쪽에 있는 글자를 지지라 그러죠. 그러면은 천간이라고 하는 글자는 양의 속성을 들고 있는 거고, 지지라고 하는 글자는 음의 속성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음의 속성을 갖고 있다면 천간에 떠 있는 글자는 양의 속성을 갖고 있으니까 눈에 잘 보이겠네요. 밝으니까. 지지는 잘 안 보이겠네요. 그걸 갖다가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냥 일반적으로 대중적인 시선에서 얘기하면 눈에 잘 보이는 건, 제가 이렇게 서 있어요. 홍 선생님이 서 있어요. 그런데 홍 선생님은 그냥 여러분이 봤을 때 명리를 강의하는 선생님의 모습이 어때요? 딱 드러나 보이잖아요.
그런데 홍 선생님의 프라이빗한 부분은 여러분은 알 수가 없죠. 그게 지지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지지를 갖다 우리는 프라이빗한 내용 아니면 가정적인 부분이라고 얘기하고, 청간을 사회적인 부분, 즉 홍 선생님은 사회적으로 명리를 가르치는 선생님이잖아요. 이게 사회적인 직업이잖아요. 그러니까 눈에 잘 보이죠? 그래서 사주를 볼 때는 첫 번째, 지지를 너무 알려고 하시지 마시고 청간으로 시선을 돌리는 연습을 해야 돼요. 청간에 나와 있는 글자는 확실하고 눈에 잘 보이는 글자예요. 자, 힘의 세기를 한번 볼까요? 양은 남자를 나타내고, 양이라고 하는 건 강한 글자이고, 음이라고 하는 음의 속성은 여성스럽고 약하고, 그리고 양은 강하기 때문에 움직여요. 굉장히 동적이에요. 활동적이에요. 음은 비활동적이고 약해요. 그러면 사주라는 글자에서 청간이 있고 지지가 있어요. 그러면 청간은 양이니까 지지보다는 힘이 많겠죠? 강할 것이고. 예를 들어서 지지에 오화와 사하라는 글자가 있고 청간에 병정화라는 글자가 있어요. 이건 칠판이 좀 필요할 것 같아서 제가 칠판 글씨를 좀 하겠습니다. 보죠. 제가 익숙하지가 않아가지고 아직까지 좀 써봐야 되는데, 그러네요. 병화가 있고, 지지로 사하가 있어요. 그럴 때 청간에 있는 병화는 양이기 때문에 100% 화 기운을 갖고 있지만, 이 사하는 지지기 때문에 100% 화가 아니라 사실은 무토라는 지장간이라고 하는 글자들이 있어요. 무는 토라는 기운을 들고 있고요. 그 다음에 중간에 있는 중기로 경금이라고 하는 금의 기운을 들고 있고요. 그 다음에 병화의 기운을 들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 지지에 있는 화는 속성이 목화토금자 좀 섞여 있죠. 그러면 오리지널 100% 병화의 기운을 가지고 있느냐? 그럴 때 이 사하는, 지지에 있는 화는 100% 병화의 기운이 아닌 거죠. 그러다 보니 청간에 있는 갑병, 무경임, 을정, 기신계라고 하는 청간이 어떻습니까? 실질적으로 힘의 세계가 강하겠죠. 그리고 청간은 양이기 때문에 움직여 다녀요. 그래서 청간이 충을 하거나 이런 것들은 어떻습니까? 원래 양은 속성이 어떻습니까? 활동적인 속성이 있으니까 청간충은 별로 두려워할 게 아니에요. 지지는 음적인 속성이 있으니까 고요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지지에서 충이 일어나거나 막 이렇게 되면 문제가 생겨요, 오히려. 그래서 청간에서는 합을 두려워하고 지지에서는 충을 두려워해요. 왜냐하면 청간은 양이기 때문에 고유의 속성이 동적이잖아요. 그래서 충돌하는 건 괜찮아요. 그런데 합하여서 묶어서 고요하게 만들면 자기 양의 본연의 속성을 잃어버리니까 오히려 청간은 합이 되는 걸 두려워하고요. 지지는 원래 고요해야 되는데 충이나 형이 들어와서 지지를 흔들면 지지의 속성을 잃어버리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음양의 속성에서 나온다는 이야기예요. 청간이라고 하는 글자, 양이라고 하는 속성은 강합니다. 그리고 움직여 다녀요. 나중에 기초 강의에서 배우시게 될 내용이지만 양의 청간이 있고 음의 청간이 있습니다. 을정, 기, 신, 개. 그럴 때 갑병무경임은 어떻습니까? 활동적이겠죠? 그리고 좀 성격이 강하겠죠? 그리고 성향도 약간 남자 같겠고. 그럼 을정기신계는 어떻습니까? 좀 여성스러운 성향을 가지고 있거나, 양간에 비교하여서 활동을 전혀 안 한다는 게 아니라 양간에 비교해서 조금 정적인 속성에 있거나 아니면 집에서 좀 쉬려고 한다거나 뭐 이런 속성을 갖고 있다는 이야기죠. 이게 이제 음양 관계에서 여러분이 좀 판단을 하셔야 되는 거고 매우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왼쪽과 오른쪽이 있으면 양은 왼쪽, 음은 오른쪽. 네. 그래서 우리가 육체 노동 옛날에 직업의 기초는 없지만 옛날에 육체 노동하는 사람이 있고, 그죠? 또 머리 쓰는 직업군이 있잖아요. 그럼 어느 게 좀 더 귀하다고 하냐면 넥타이 매고 머리를 쓰는 직업, 그러니까 생각이 더 귀한 거죠. 몸의 행동보다. 근데 오른손이 제일 이렇게 밥도 먹고 제일 일을 많이 하는 거 같지 않습니까? 네. 하여튼 귀한 손은 왼손이고 양은 귀한 것이고 음은 좀 천하다. 이럴 때 우리는 어때요? 부귀영화라고 했을 때 명예 간섭, 명예 감투 이런 의미에서 양을 굉장히 귀하다고 봤었고요. 음은 천하다고 봤으니까 천이 산홍공상이라고 하는 직업군에서 상인이죠. 그래서 돈을 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산을 명예인 양에 속하고 물을 음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은 재물을 의미하는 거죠. 네. 이걸 아직 익숙하지 않아서 이제 자꾸 하다 보면 아마 강의가 익숙해질 겁니다. 이거 사용하는 법이. 기본적으로 이제 아까 제가 음량에 대한 기본 개념을 설명했고요. 명리에서 가장 중요한 오행 개념. 이거는 예전에 배우셔서 익히신 분들도 있으시고 또 명리를 처음 접하시는 분이라고 할지라도 이 오행에 대한 부분은 많이 알려져 있더라고요. 오행 자체는 말 그대로 5가지의 원소가 서로 움직여 다니는 거예요. 행자라고 하는 거 움직여 다닌다는 걸 의미하죠. 그러니까 살아서 움직이고 다니고 있는 거, 행동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행동을 하냐면 포지티브한 행동, 양적인 행동과 네거티브한 행동, 즉 긍정적인 어떤 행동과 부정적인 행동 2가지로 행동을 합니다. 그게 상생과 상극이에요. 그러니까 서로 대대관계를 이루고 있는 거죠. 뭐 다른 책에서는 원래는 수화 목금토였는데 이제 명리학자 소위 말해서 이제 이런 술수학 분야에서 목화토금수라고 저희가 정했어요. 그러면서 순서를 목화토금수로 만들었습니다. 이건 백호통이라고 하는 거에서 이제 아주 의논을 많이 해서 이제 결정한 부분입니다. 거의 한나라 때 이 결정들이 이루어졌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목은 그냥 우리가 비유할 때 나무예요. 목생화, 나무는 화를 살려주고 불이 다 타고 남으면 재가 남죠. 그 재를 흙이라고 생각하시면 좀 간단하실 거예요. 그리고 흙이 많이 뭉쳐지면 모래, 바위, 돌 이렇게 되죠. 흙이 많아지면 모래알맹이, 그게 토생금이라고 생각을 하시고요. 금생수는 바위 밑에는 항상 어떻습니까? 물이 나오죠. 금생수. 그 다음에 물은 어떻습니까? 나무를 길러주죠. 수생목. 이거는 여러분이 많이 이제 일반적인 대중 유튜브를 통해서 많이 접하시거나 뭐 또는 대중 강연을 통해서 많이 접하실 거예요. 목생화, 화생토, 토생금, 금생수, 수생목. 이 생의 방향이 있다면 좀 네거티브한 의미에서 극의 방향으로 가야 되죠. 항상 우리는 생이 있으면 어때요? 사가 있어야 되죠. 이건 서로 어떠니까 밸런스, 균형을 잡기 위한 거죠. 우주 만물의 균형 잡기. 살아있는 것이 있으면 어떻습니까? 죽어야 되겠죠. 그래야지 또 다른 생명이 탄생할 수 있으니까. 한 단계를 건너뛰었습니다. 목극토. 나무는 토를 극하고 토국수. 흙은 물을 가둬놓을 수 있죠. 그걸 토국수라 그럽니다. 수국화. 물은 불을 꺼트릴 수 있고 화극금. 화는 금속을 녹일 수 있고 금극목. 금은 나무를 자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오행의 상생 상극을 이용하여서 뭘 만들었냐면 이렇게 오행 소속표를 만들었어요. 자, 이게 이제 명리를 비롯하여서 뭐 한의학을 비롯하여서 모든 동양 철학 사상의 근간이 되는 기본적인 도표입니다. 나무는 이제 봄에 새싹이, 푸른 새싹이 나타나죠. 그래서 나무는 봄을 의미하고요. 그 다음에 해가 뜨는 방향이 동쪽을 나타내고, 나무 색깔은 나무 잎사귀 색깔을 해서 청록색, 청색이나 그린 색깔, 블루나 그린 색깔이 나무 색깔이 되는 거예요. 그럼 뭐 실제로 카키 색깔 이런 거는 어디에 속합니까? 카키. 녹색이잖아요. 나무 색상입니다. 카키. 그래서 푸른 색깔을 나타내고요. 또 나무는 실제로 나무 잎을 떼서 먹었는데 무슨 맛이 나올지는 여러분 혹시 먹어보셨어요? 안 먹어보셨죠? 써요. 신맛이 난대요. 하여튼 옛사람들이 그렇게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목을 갖다가 오상이라고 하는 인의 예지신 중에서 어짐이라고 하는 인에다가 배속을 했습니다. 그리고 숫자는 38에 배속을 했고요. 발음은 궁상각지호 할 때 기읍과 키읔에다 배속을 했고요. 오장육부는 간담에다 표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어떤 사주가 내 사주에 목이 이상이 있어. 목이 가유, 목이 너무 많아. 목이 너무 많아도 어떻습니까? 증세가 일어나겠죠? 목이 너무 작아. 당연히 이상한 증세가 일어나겠죠. 그럼 내 사주에 목기운이 너무 약해. 없어. 그럼 어떻습니까? 저 목이라고 하는 오장육부, 저 장부에 무슨 일이 생기겠죠? 이렇게 이제 해석을 자기 사주를 보고 건강이나 질병 같은 걸 해석해냅니다. 간담 쪽에 이상이 있거나, 실제로 이제 뭐 그렇다면은 봄에 태어난 사람들 간담 기운이 엄청 왕성하거나, 그죠? 그러면 가장 간담 기운이 약한 사람은 어느 계절에 태어난 사람이 가장 간담 기운이 약할까요?
그렇죠. 맞아요. 가을에 태어난 사람이 가장 간당 기운이 약하겠죠. 왜냐하면 금은 나무 기운을 극하겠죠. 요걸 금극목이라고 해서. 그래서 가을생들은 대체적으로 지방간 이런 거 많습니다. 나는 알코올을 섭취 안 했는데도 지방간 있잖아요. 간에 이렇게 지방이 많이 끼이는. 그 다음에 피로도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겠죠. 그 다음에 가을에 태어난 사람은 숙살직이라고 하는 금기운은 살기라고 하는, 그러니까 가을에는 모든 나뭇잎을 떨어뜨려서 죽여버리잖아요. 살기가 많은 계절이에요. 그래서 가을에 태어난 사람들 은근히 차가워요. 사람들하고 관계도 어떨까? 단절 같은 거 마음에 안 들면 어떻습니까? 딱 안 볼 수도 있고요. 칼같이 끊어낼 수도 있고요. 또는 나는 마음이 여려서 칼같이 끊어내지 못해. 자, 난 가을에 태어났어. 가을에 태어났는데 나는 일간 자체가 힘이 없어. 그러면 신약한 사주라고 하고요. 일간 자체가 힘이 있으면 강한 사주라고 합니다. 그러면 가을에 태어난 어떤 사람이 신강한 사주야. 그럼 어때요? 나는 힘도 있고 강력하게 끊어낼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칼처럼 자를 수 있겠죠. 그런데 나는 약해. 가을에 태어난 나는 약한 사주야. 그럼 어때요? 마음이 여리니까 칼처럼 못 끊어내. 그런데 이상하게 남들하고 친구하고 헤어질 일이 생기거나 단절될 일이 생기거나 아니면 내 친구가 멀리 이사를 간다거나 이렇게 뭔가 이렇게 끊어지는 그런 현상들이, 가족 간의 인연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일들이 가을생들은 좀 많이 생깁니다. 이게 목화토금수의 특징이에요. 화는 여름에 속하고 색깔은 당연히 불색깔이니까 레드 색깔이겠죠? 그리고 가장 뜨거운 방이 남쪽입니다. 그래서 화는 남쪽 방위를 의미해요. 어떤 사주가 따뜻한 기운이 필요한 사주가 있어요. 캐나다 유학을 갈까요? 호주 유학을 갈까요? 그러면 어느 쪽을 선택하라고? 따뜻한 나라가 더 좋겠죠. 네. 그래서 호주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렇게 이제 방위상으로도 이야기를 합니다. 캐나다는 좀 북쪽에 있고, 그죠? 호주는 좀 남쪽에 있고. 이런 형태. 그러다 보니 이 명리학은 뭐냐면 균형이나 밸런스를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뜨거운 사주면 좀 차가운 냉방장치가 필요하고, 차가운 사주는 어떻을까? 뜨거운 난방장치가 필요하죠. 이게 밸런스 잡기죠. 네, 그럼 어떤 사주가 목이라고 하는 기운이 굉장히 많아요. 그럼 밸런스를 잡기 위해서 어때요? 예, 금으로서 목의 기운을 조금 어때요? 제거해줘야지. 나머지 오행들이 어떠냐면 균형을 잡아서 서로 화합하면서 살아갈 수 있거든요. 나중에 이제 오늘 강의한 주요 내용은 십신이에요. 일간인 나로부터 시작되어 있는 여러 관계들을 십신이라고 합니다. 여러 가족 관계, 즉 나만 행복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자식과 부모도 행복해야 되겠죠. 그러면 나머지 오행들이 다 어떻습니까? 다 골고루 잘 살아야지 내가 행복하죠. 그러니까 명리학은 균형을 잡는 거예요. 균형을 잡는 걸, 그 균형 잡는 걸 매우 중요하게 여기는 학문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토는 방위가 중앙방위이고 계절상으로는 한절기입니다. 사실 토는 성격이 애매모호해서 뭔지 잘 몰라요. 방향 중앙방위라고 하는 건 사실 어떤 쪽에도 치우치지 않는 방향이잖아요. 그래서 토일간들이 성격이 좀 애매모호해요. 애매모호하다라고 하는 건 늘 나는 누구일까? 난 성격이 뭐지? 난 뭘 해야 되지? 그러면서 어떨까? 자기 자신에 대해서 퀘션 마크를 붙일 수 있겠죠? 이걸 갖다 우리는 철학성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사주에 토가 많거나 토일간들은 그런 애매모호한, 그래서 자기 자신이나 자아를 찾고자 하는, 또는 나는 무엇을 해야 할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요.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도 나중에 사주를 올리시면 토들이 웬만큼 아마 가지고 있을 겁니다. 그걸 학예성이라 그러고 철학성이라고도 합니다. 금은 이제 모든 나뭇잎이 떨어지는 계절이니까 가을을 나타내고요. 방위로는 이제 모두가 죽어나가는 방향이니까 태양이 지는 방향, 그걸 서쪽이라고 합니다. 좀 쓸쓸하죠. 나이가 좀 드신 분은요, 석양을 보기가 싫다고 하더라고요. 혹시 여러분 중에서 나는 석양을 보면 마음이 좀 슬퍼져서 석양을 보기가 싫어, 이런 느낌이 드시면 80 이후세요. 내가 40인데도 그런 마음이 들다, 그럼 내 마음은 이미 80을 향해 달려가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아직 그런 마음은 없어. 난 석양 보니까 너무 좋아, 이러면 아직 젊다는 얘기예요. 서쪽입니다. 그리고 이 칼을 든다라고 하는 건 개혁할 혁자, 혁명, 의리, 이런 것들, 옳음을 강조하거든요.
그래서 인의 예지 신 중에서 의리. 예, 그러면은 우리가 가을생들은 다 어때요? 너는 옳고 그름을 따지고자 하는 분별심 있는 사람이야 이러겠네요. 그러면 불의를 보면 어떻습니까? 예, 그러면 금일간이거나 가을에 태어난 사람은 어떻습니까? 공정성 이런 거에 흥분하시겠죠. 뭔가 정의감을 부르짖을 거 아니에요. 이런 게 이제 금의 속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이 사주에 하나도 없잖아요. 어떤 사람은, 어떤 사주는 금이 약해. 또는 금이 약하려면 어느 계절에 태어나야 됩니까? 금이 가장 에너지가 떨어지려면. 그렇죠. 화극금, 그죠. 화. 또는 어때? 금의 반대니까 목이라든지, 그죠? 뭔가 금의 기운을 좀 빼는 글자, 이런 글자들이 많으면 금이 약하죠. 이런 분들은 어떻습니까? 대략 융통성 있게 잘 적응합니다. 굳이 정의감이 아니어도 세상이 그러한데 좀 따라가고자 하는 어떤 그런 유연성을 융통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주를 딱 보고 이 사주는 좀 융통성이 있어, 유연성이 있어. 이 사주는 굉장히 정의감이 있어. 이런 것들 어떻습니까? 목화토금수에 이런 소속표를 가지고 어떠냐 판단을 하는 겁니다. 매우 중요한 기초 자료예요. 수는 차가운 계절이니까 당연히 겨울일 것이고, 물 색깔은 물이 많이 몰려 있으면 시커매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수하려고 뜨는 수돗물은 어때요? 물량이 작기 때문에 맑아 보이는 거고요. 조금 어느 정도 모이면 에메랄드 빛이고요. 그 다음에 물량이 어마어마하게 많잖아요. 그러면 시커매요. 그래서 바닷속으로 들어가면 햇빛이 투과하지 않아서 어둠의 색이에요. 그래서 수는 검은색입니다. 블랙 컬러 아니면 약간 다크한 그레이, 다크한 회색 이런 거 입어도 다 수색깔로 분류를 합니다. 그리고 인의 예지신 중에서는 지혜를 나타냅니다. 지혜를 나타내고 여기 숫자도 나중에 여러분이 핸드폰 번호라든지 아니면 여러분의 부동산 층수 번호라든지 등등 여러 가지 가지고 숫자를 얘기할 수 있고요. 발음은 여러분이 성명학할 때 많이 쓰는 발음입니다. 이 오행 발음이 성명학 하시는 분들의 80%가 이걸로 하고요. 한 20%는 훈민정음에 따라서 좀 다른 형태로 짓기도 해요. 그런데 거의 다수의 의견이 이렇다면 어떻습니까? 다수의 의견으로 많이 따라가고, 그러니까 이걸 요즘은 이제 한자라기보다는 한글 이름도 하고 그러다 보니 여러분의 여건은 다 어떠냐 발음기호로 적혀 있죠. 영어 발음. 그래서 발음 쪽으로 좀 치중하여서 성명을 짓기도 합니다. 홍시라고 하는 글자. 홍시라고 하는 글자는 오행상 무슨 글자입니까? 홍. 그럴 때 이 히읗, 이제 자음이죠. 요 자음을 위주로 하고 이걸 주음이라 그러고요. 밑에 있는 글자, 받침 글자를 종음이라 그럽니다. 홍시라고 하나, 호시라고 하나, 하시라고 하나. 그죠? 이응과 히읗이라고 하는 발음이 좀 비슷하죠? 그래서 이런 글자들은 어떻습니까? 여기 오행 중에서 이응과 히읗은 토에 속하니까 사실은 나는 발음상으로 어떠냐면 토오행을 쓰고 있는 거죠. 그럼 나머지 뒷글자들은 어떻을까? 상생관계로 이름을 맞춰주면 되겠죠? 금이 들어오거나 토와 상생관계는 화생토하는 그죠? 화가 되거나 아니면 토에서 금을 생하는 금이 들어오거나 그러면 토라고 하는 이름이 있으면 뒤에 들어오는 글자는 어때? 서로 상생관계로 맞춰줘야 되니까 화가 들어오거나 아니면 금이 들어와야 되겠죠? 즉 이름자가 토야. 그러면 뒤에 있는 글자가 여기가 금이 들어오면 토생금해서 상생관계로 맞춰줄 것이고 여기가 화가 들어오면 화생토해서 상생관계로 이루어지겠죠. 그러면 지금 성명도 어떻을까? 이런 오행의 상생관계로 이름을 장명을 해줍니다. 특히 수는 신장반강. 그러면 신장반강은 물이 흐르는 우리의 오장육부죠. 혈액을 걸러주는 곳이 신장반강이죠. 참고로 약 많이 드시지 마세요. 신장이 노폐분을 걸러주는데 우리가 많은 약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다 독성이 있잖아요. 많이 먹으면 어때요? 신장 쪽에 문제 생길 수 있죠. 나이가 들면 혈액순환이 잘 안 되잖아요. 물 같은 것들이 잘 흐르지 않잖아요. 그러면 어때요? 신장 기능은 그만큼 더 약해진다. 그러니까 우리가 혈액이 탁해지면 그만큼 노폐물이 많이 쌓였다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나이가 들면 혈액순환도 잘 안 되고 혈액이 좀 탁해져 있어요. 그러면 신장에서 그 많은 노폐물을 걸러내기 위해서 신장이 더 많이 일을 하겠죠. 그래서 물 많이 드시고 나이가 들면 너무 과도한 약을 섭취하는 게 오히려 나쁘다는 사실. 이걸 나중에 사주에서 다 집어여서 활용을 합니다.
숫자까지도 활용을 합니다. 목, 화, 토, 금, 수. 예. 지금 저희가 특강을 하고 있으니까 나중에 정규 강좌 시간에는 이런 것들을 갖다 좀 더 구체적으로 외우는 방법까지 같이 배울 거예요.